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유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 똑똑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 똑똑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성과 치료법을 주제로 기획되었는데요.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약 10배까지 높아지는데 특히 척추 골절과 고관절 골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층의 골절은 다른 여러 합병증까지 동반될 위험이 있어 사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렇듯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오늘 건강똑똑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과 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통한 골방 관리법 등에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 죄송합니다. 저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지금 수신이 좋지 않아서 마이크 변경하고 계속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행사가 유튜브랑 네이버 TV를 통해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 촬영도 진행되고 있어서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토크쇼와 함께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강의 주의 깊게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준비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치료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박수 소리에 맞춰서 딱 시간 맞춰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올라오게 됐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나요? 예, 골다공증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골다공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만성 질환이라서 자기 병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인지 알고 어떻게 진단하냐, 어떻게 치료하냐, 개략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문 그대로입니다. 뼈에 구멍이 많다. 이 이제 사진 딱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만 보여준 거지만 이게 이제 조금 정상적인 뼈라고 하면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진짜 구멍이 숭숭숭숭 보기만 해도 이게 조금 바스러질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냥 골절이 우리가 뭐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골절이 웬만한 사람도 다 생기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가벼운 충격인데도 저희 환자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틀썩 주저앉았는데 골절이 온다거나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많았죠. 운동하신다고 나무에 막 이렇게 등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골절 오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은 그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게 되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자랑 남자랑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빨간색이 골다공증이고요. 요 노란색은 골다공증 되기 전 단계 골감소증 이렇게 되고요. 이 파란색은 정상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50세만 해도 정상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는 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여자분 같은 경우 한 10명 중에 1.5명, 한 2명까지 된다. 근데 60대로 늘어가면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 된다. 그러다가 70세가 되면 10명 중에 7명. 이 정도면 뭐 아닌 사람보다 골다공증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적습니다. 50대 보면은 3.5%니까 100명 중에 3명, 4명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다가 60대 7.5%로 2배 정도 늘어나지만 그래도 적지만 70대에 들어가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 됩니다. 꽤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병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셨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골다공증 비율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했는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좀 날씬하다, 야리야리하다, 뭐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뼈의 크기가 조금 이제 약하고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좀 골다공증이 생기기가 쉽다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게 폐경입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고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진짜 제로가 될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완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뚝 안 떨어지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골다공증이 왜 생기냐?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제일 많은 원인은 노화입니다. 뭐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오래 쓰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뼈도 이렇게 지금 가만히 계셔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다이나믹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쁜 그 뼈는 알아서 그 파골세포라는 게 와가지고 막 갉아먹어서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 구멍 이렇게 없애진 부분을 다시 좀 채우는 이제 세포들이 와서 하는데 많이 없애야 되는데 잘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좀 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이가 드실수록 좀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흡연이나 음주가 굉장히 특히 이제 아까 보셨지만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남자분들은 좀 특이한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흡연, 많은 음주 이거하고 관계가 꽤 많습니다. 그래 남자분들은 원인을 좀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 부족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뼈를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자극을 주면 뼈가 좀 튼튼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얘기는 하겠지만 골절이 안 생기려면 뼈도 튼튼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근육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뼈를 주변으로. 그런 것도 운동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 너무 예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질환에 있는 약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라는 약인데 이게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여러 가지 면역 질환 이런 데는 꼭 필요합니다. 이 약이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약이고 우리가 종종 뭐 가려워서 피부과 가거나 이럴 때도 무조건 먹어야 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하면 종종 가서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약이고 엄청나게 좋은 약이지만 뼈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먹어야 된다든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될 때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이런
뼈에 관계하는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질환이 있지만 이 질환은 찾아내기만 하고 치료만 잘하면 지속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특히 남자분이나 너무 이상하게 골다공증 심한데 이런 분들은 요 검사를 해서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골다공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는 뭐 그러면 나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증상이 뭐가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제일 문제가 이제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증상이 사실 없어가지고 사실 골절이 이제 있고 난 뒤에야 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뭐 침묵의 질환, 뭐 침묵 이건 좀 좋게 얘기한 겁니다. 예전에 침묵의 살인자 뭐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왜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굉장히 어렵지만 종종 점점 키가 줄어드는데 내 키가 원래 아니랬는데 저도 벌써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줄어든다, 자꾸 좀 부부정해진다, 별거 아닌데 자꾸 금이 뭐 이렇게 살짝 부딪혔는데 금이 간다 이러면 정말 골다공증을 꼭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골다공증 검사는 어떻게 해? 가장 쉬운 방법은 골 밀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뼈가 진짜 어떻는지 이렇게 속 사정을 보면 좋지만 그런 방법은 별로 없고요. 골 밀도를 검사를 하는데 골 밀도 검사도 뭐 초음파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표준 검사는 요런 기계들로 뭐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요런 기계에 반드시 누워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큰 기계가 아무데나 가면 있나? 아무데나 있습니다. 꽤 많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라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뭐 아무 증상도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검진에서 54세 되면 폐경되고 나서 54세 되면 일단 무조건 하거든요. 그때 골다공증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의논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60세도 해주고 66세도 해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진단이 되는데, 이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가장 이제 정확한 검사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검사 결과는 이렇게 사진으로 나옵니다. 기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골밀도,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모든 뼈에 생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뼈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골절 생겼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 딱 이렇게 세워진 척추하고 여기 대퇴골, 그러니까 다리 제일 큰 부분, 엉덩이하고 부딪히는 고기가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요 새 파랗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요게 요 나이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해보니까 요 정도면 정상이더라 이런 겁니다. 요거는 자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나 지금 일단 좀 다른 사람보다 뼈가 약하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옆에 보면은 이 옛날에는 Z라 불러요. Z 스코어 뭐 또는 G 스코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여기 T 스코어라고 T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Z 스코어는 이 같은 나이대 내가 60대면 60대 환자들이 보통 여기인데 거기에 비교해서 내 뼈가 어느 정도지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T 스코어는 아주 젊을 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뼈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냐 없냐 이럴 때는 최대로 좋았을 때랑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지 요거 T 점수를 가지고 요 점수가 아니라 요 점수를 가지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수가 마이너스 1.0보다 좋다. 예를 들어서 그냥 플러스 0. 얼마다.
뭐 마이너스 0.9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1.9 이러면 이제 골 감소증이 되고요. 마이너스 2.5보다 나쁘다. 마이너스 2.3, 2.6, 2.8, 뭐 3.0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골다공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뭐 골절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하는 목표는 골절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뼈가 나빠져 가지고 뼈가 약해져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가장 큰 문제는 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의 목표도 어쨌든 골절을 예방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발목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산에 갔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발목 우리 환자들 뭐 제가 목발 짚고 진료 보러 가고 막 그랬었고 수술하고 며칠 동안 병원도 못 나오고 너무 힘들었고 많이 부러져 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동안 꼼짝 못 했거든요. 그래가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던데 그때 제도 그거 기부스 풀고 나서도 한 달 동안도 좀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좋아지고 못해도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좀 좋아져야 되는데 2년 동안도 못 걷는 분들이 한 3명 중에 1명이 있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결국 안 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가족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요양원에 입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그냥 뼈만 부러졌는데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특히 아까 그 대퇴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분들 잘 안 생기지만 생겼다 하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한 20% 이상 25%까지도 4명 중에 1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리 부러지기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치료 끊으면 안 돼요? 약 그만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많이 보는 환자들 중에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좋아지면 약을 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자가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관리를 해야 되거든. 어느 순간에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골다공증 마찬가지입니다. 낫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질환, 예를 들어 감기, 폐렴 이런 거는 딱 끝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는 병들, 만성질환은 낫지를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내가 좀 좋아져서 약을 끊을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꾸준하게 해야 되고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의논을 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약제들이 골다공증 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내한테 맞는 약은 도대체 뭐냐? 또 어떤 약을 먼저 쓰고 어떤 약을 뒤에 쓰고 어떤 약을 고르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니 그런 순서나 이제 초이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약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뼈를 이렇게 갉아먹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막 자주 많이 뼈를 많이 갉아먹는데 그런 거를 조금 억제시키는 약제가
대부분의 대표적인 약입니다. 우리가 많이 써왔던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 해가지고 이제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몇 년 전부터 나온 데노스마비라는 약이 있고, 그 외에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제제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뼈를 잘 채워주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령성 촉진제고, 이런 새로운 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요거는 주로 주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요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를 맞습니다. 이런 방법밖에 없고,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통 보면 환자분들이 얘기하면 이게 무슨 약이구나 선생님들이 보통 알게 되는데, 요런 스케줄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요 스케줄대로 해야 약이 제대로 효과가 나고 이때까지 받았던 효과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도 없는데, 뭐 원래 증상이 없는데 낫는지 안 낫는지 그런 뭐 아무 증상도 없겠죠. 좋아지는지를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먹고 눕지 마라, 30분 눕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까다롭거든요. 자꾸 까먹는 거죠. 아침에 뭐 먹기 전에 무어야 되는데 벌써 뭘 다른 걸 먹어버려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매일 먹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의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케이스도 있고 뭐 좀 다르게 또 하겠지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죠. 55세 여자분이고, 이분이 조금 뭐 뚱뚱하지가 않습니다. 좀 야위신 편, 언뜻 보기에는 야외 보이고요. 다른 병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술 담배는 거의 안 하시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검진을 하다가 골다공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 척추하고 대퇴골한데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나이에 비해 굉장히 심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경구약제를 했는데, 요거의 부작용 중에 속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러다가 좀 나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 조금 그러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6개월 만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바꿨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니까 뭐 그 다음에 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환자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걱정하세요. 원래 뼈가 천천히 좋아지거든요. 천천히 나빠지고, 그래서 금방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2023년에 좀 좋아지고 올해 와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4면 이제 골다공증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래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보험이 안 됐거든요. 골다공증은 이제 아니네, 좋아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은 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자.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자. 조금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고 치료를 그만 이러면 바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충분히 좋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목표 이거를 한 2.0까지 한번 올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학회에서 막 의논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보험이 안 됐거든요, 약제들이. 그렇지만 치료하고 이렇게 좋아져도 2년까지 유예를 해주는 거죠. 이제 골다공증 범위를 벗어나도 우리가 2년까지 보험 적용을 해줄게. 이렇게 올해 바뀌었어. 올해 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나 올해 바뀌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조금 더 좋아진 요 약을 획 올려가서 1년 동안 보험으로 더 쓰기로 하고, 요 주사제는 바로 끊으면
효과를 이때까지 한 효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지해주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해주는 약을 조금 먹자 이렇게 토탈 2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하고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합시다. 이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여자분 엄청 나이가 많으시고요. 이제 고혈압, 당뇨병도 있고 퇴행성 간염도 스테로이드를 거의 뭐 매번 맞고 계세요. 수술을 못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뼈가 엄청 나쁘죠. 마이너스 4.0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2015년부터 경구약제 우리 아까 그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먹는 경구약제를 한 달에 한 번 먹었는데 한 4년 정도 먹었어요. 이때 한 4년 정도 먹고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한 4, 5년 지나면 더 좋아지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이 약은 효과가 계속해서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약을 주사제로 바꾸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주사제로 바꿨고 이제 지금 거기서부터 다시 한 4, 5년 지났죠. 여기 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고 조금 약하고 뼈가 좀 안 좋아서 웬만하면은 좀 유지를 하야 좀 계속해서 맞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의 치료는 골절 예방입니다. 안 넘어지는 게 일단 1번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좀 걷는 게 영 불안해 보이셔서 오히려 이런 낙상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다니실 때 이렇게 바 같은 거 설치하고 어두운 데 안 다니시도록 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걷는 연습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분은 막 보면은 이제 다리는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막 급하게 막 걸어가시거든요. 그 상태를 보면 천천히 걸으시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를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분이 이거 어디서 그러던데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하면서 저한테 많이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보통 굉장히 제너럴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상황이 틀려요. 다양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주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치의보다 훨씬 못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를 자꾸 듣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꼭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꼭 의논을 하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낙상 예방입니다. 굉장히 안 넘어지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뭐 못지않다. 이게 정말 못지않고 음식도 식사도 좀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골고루 하시고 근데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교수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계속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신원철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저희 학생들보다도 더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보니까 다들. 우리 김미경 쌤이 앞에 강의 들으셨지만 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사실 어제까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뭐 원래 좋지는 않지만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형외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내과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의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과 선생님들은 조금 뻣뻣하기도 하고 좀 권위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도 특히 고관절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처럼 되게 고령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고관절 하다 보니까 고관절 골절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다공증을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강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의학계에서 매우 이 유명한 이렇게 권위 있는 우리 잡지에 이 보고된 보고서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2030년 잠시만요. 2030년이 되면 이제 한국의 남자 여자 모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고령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령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골다공증의 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평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이 부모 세대님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저희한테는 아마 부모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포함해도 이 골다공증이 이 주요 질병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질병으로 해서 입원을 하는 환자 중에서 이 골절은 입원의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골다공성 골절이란 무엇이냐?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뼈가 부러지는 것도 당연히 골다공성 골절이겠지만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게 서 있는 높이, 그러니까 위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나 교통사고가 아니고 서 있는 높이나 또는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저에너지 골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우리 두개골은 제외하고 그 외 다른 부위에 작은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면 다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 골대사학회에서 나왔던 이 매년 조사하는 자료인데 보시면 50세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 건수가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이렇게 관련된 골다공증 골절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빈도도 여성이 골다공증이 훨씬 빈도가 높았던 것처럼 역시 이런 골절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골다공성 골절에서 제일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척추하고 고관절이 되는데 이 척추와 고관절로 대표되는 골다공성 골절도 역시 2025년 곧 한 내년 정도까지 예측을 해보면 지속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역시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훨씬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50대, 60대까지는 손목이나 이 발목 골절이 주로 골절이 일어나지만 보통 70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척추와 고관절 골절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아주 초고령으로 가면은 고관절 골절 환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김민경 선생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골절이 생기면 김민경 선생님도 아까 발목 골절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손목이나 발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통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편감이 있지만 척추가 부러졌다 그러면 통증도 있지만 환자들이 일정 기간 누워 있어야 되죠. 누워 있다 보면은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소화장애도 생기고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는 이런 문제 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관절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 있어서 하지가에서 제일 중요한 축이 되는 관절이 고관절인데 이런 고관절이 골절이 되고 나면 전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지만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 꼼짝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삶의 질이 가장 심각하게 떨어지는 부위가 고관절 골절이 되겠고요. 아까 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은 골절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약 한 4분의 1 사람이 이제 거의 걸을 수가 없는 상태고 골절하고 2년이 지나도 역시 한 4분의 1 정도가 야외 활동조차도 불가능한 이런 실정이고요. 수술 전과 같이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저희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지만 이 골다공성 골절이 생기고 나서 사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뭐 척추 골절도 위험하긴 하지만 고관절 골절은 여기 골절 후 1년이라 되어 있지만 더 무서운 게 고관절 골절을 수술을 한 사람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 잘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내에 한 사망률이 한 5분의 1 정도의 분은 돌아가십니다. 수술을 안 받으면은 뭐 정형외과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90% 이상 돌아가신다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의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던 게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보면 대부분 다 고관절 골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이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 골다공증의 발생이나 이 골다공증 골절 발생의 여자가 높지만 이 1년 후 치명률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치명률이 높은데 남자가 이 골절이 발생할 때 더 많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에 와서 수술도 해야 되고 아까 수술 안 하면 거의 다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고령 환자들은 또 병이 많으셔서 검사비도 많이 들고 수술하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간병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의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자료를 보면 이런 골다공증 치료를 현재보다 한 50% 정도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향후 20년간 골절 발생이 약 440만 건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은 약 14조 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골절되고 환자를 주로 만나는 의사들이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시면 뭐 87세 여자 환자라 되어 있고요. 이 다발 부위에 이렇게 척추 골절이 생겼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렇게 골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척추 성형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시술 받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렇게 골절이 되고 나서 보조기 착용하고 지내셨어요. 보면은 골밀도 아까 T 점수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 3.7이면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치료를 없으셨는데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왼쪽 고관절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거든요. 이와 같이 첫 번째 골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골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후속 골절이라고 하고 이런 후속 골절은 보통 이게 척추나 고관절 모두 첫 번째 골절이 생기고 나서 1에서 2년 이내에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1년, 2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발생 빈도가 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고관절과 척추보다 처음에 척추가 부러진 사람이 다음에 이 골다공증 골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먼저 부러진 사람도 물론 후속 골절이 발생하지만 처음에 척추 골절이 발생한 사람이 골밀도가 낮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골절 환자 중 총 4명 중에 1명 정도가 재골절을 경험한다 돼 있고 이게 이제 위험도를 보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1년째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치료를 어떻게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 골절 발생 빈도를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국내 이 건보 자료인데요.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골절이 되고 나서 제가 1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년 내에 약물을 이렇게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국내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만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있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 반인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주 골다공증 골절에 취약한 75세 이상의 매우 고령 환자들은 이런 약물 처방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골절이 생기고 나서 1년 골절 이후에 1년의 처방이 중요한데 고령으로 갈수록 더 처방을 안 받으시고 남자분들은 20%밖에 처방을 먹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찾아보신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상당히 데이터가 정확했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분의 1 정도는 재골절이 발생해서 1년 내에 치료를 시작하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역시 1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는 주변에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지 다음에 후속 골절을 어느 정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골다공증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아마도 이게 이 골다공증에 해당이 돼도 이 사실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렇게 골절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후속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특히 골절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골절 위험도 평가 이렇게 쳐봐도 되고, 이렇게 프락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이 이 골절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판 버전도 있고요. 이 나이라 생년월일 넣고 성별, 그 다음에 자기 몸무게, 키, 이전에 골절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흡연하십니까? 뭐 스테로이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까? 로 체크를 쭉 하고, 본인이 혹시 골밀도 검사를 했다면 골밀도 검사 T 점수를 딱 넣으면 위에 나오는 게 자기가 이제 10년 이내에 주요 골다공성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7%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본 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지만 매년 검사를 하거나 어떤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수치를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골절의 이 위험군이 아까 전에 골절이 발생하고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을 때 골절의 위험군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사실의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으로 나눠서 요즘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골다공성 골절의 대표인 대퇴골이나 척추 골절이 있거나 또는 우리 그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다. 그럼 본인은 골절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성 약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까 김희영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골흡수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학회에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초고위험군은 뭐냐? 그러면 최근에 2년 이내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2년 이내에 후속 골절 발생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런 골다공성 골절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더하기 골밀도 T 점수가 마이너스 3.0보다 낮은 경우, 학회마다 조금씩 수치는 달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본인은 골절의 초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골다공증 약제인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써라. 아까 말했던 주로 이제 주사제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 치료를 하는 것이지 모든 골다공증이라고 약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우리 뼈에 있는 세포들에 대한 모식도 있는데 여러 부위에 작용하는 약제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시 강의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크게 골흡수억제제와 형성 촉진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까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선생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골절이 되고 골다공성 골절이 있는 위험 환자에서 이 골 형성은 아무래도 뼈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해진 뼈를 높이기 위해서 형성을 촉진시키고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골 형성 촉진제가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 예전에 있던 골 흡수 억제제라든지 뭐 골 형성 촉진제들을 썼을 때 단독요법보다는 두 개를 이렇게 섞어 쓰는 것이 좀 더 고관절이나 척추의 골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 나오는 거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골절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썼다가 이후에 골 흡수 억제제를 이렇게 교체를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김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치료를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을 때 오랫동안 고관절과 척추의 골밀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골절이 뭐 24개월 이내에 생기고 골밀도 수치가 T 점수가 마이너스 3.0보다 낮아서 초고위험군이다 해당이 되면 우선 이렇게 주사요법을 통해 가지고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을 하고요. 쓰면은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좋아져서 본인이 이제는 골절의 고위험군으로 전환이 되었다 했을 때 약을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골 흡수 억제제로 교체를 해서 골다공증을 계속 치료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요거는 뭐 치료가 좀 잘못된 이 환자의 예인데, 이 보면 85세 여자 환자가 이렇게 척추에 약간 비슷하게 골 시멘트가 들어있는 척추 골절이 되었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T 점수가 마이너스 3.6으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됐던 환자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 척추 골절이 있었고, 그 다음 T 스코어가 마이너스 3.0 이하니까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없이 그냥 다시 이제 한 6개월 있다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골절이 두 부위가 생겼고 24개월 이내에 생겼고 골밀도가 나쁘면은 초고위험군에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골 형성 촉진제를 써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관절은 수술하고 또 골 흡수억제제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또 안 나타나시다가 10다리에 또 넘어지셔가지고 어깨가 부러지시고 그 뒤에도 또 골 흡수억제제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또 손목도 부러지시고 이것처럼 뭐 여러 부위가 거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위가 다 부러졌는데 이게 치료만 좀 잘 되었으면 아마 이런 골절의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환자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환자인데 역시 척추 골절이 됐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던 초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보면 T스코어, T 점수도 골다공증에 해당이 되고 수술 당시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한테 수술 받았던 고관절 골절 환자 중에 제일 많으신 분이 107세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케이스를 안 들어온 이유가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안 오셔가지고 그 다음 찾아보니까 이 100세 환자분이 지금 106세인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시고 계시고 이 환자도 이제 초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골 형성 촉진제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골절도 다 붙이고 더 추가적인 골절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 71세 여성분이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일 보시고 일어나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왼쪽 골반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오른쪽은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고관절 골절이 돼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요. 고라고 나서 골 흡수억제제를 한 3년 동안 그동안 투여했던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쭉 해봤더니 엑스레이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CT 보면 뼈가리 구멍이 막 나 있고 MRI 보면 이 골반 전체가 이렇게 허옇게 돼 있는 건 전부 다 골절선입니다. 그래서 이 약해진 골반뼈가 마치 우리 삶은 계란의 껍질이 금이 가는 것처럼 뼈가 전체적으로 부러져 있는 골반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약도 먹었지만 골밀도 검사 봤더니 허리가 마이너스 4.5, 고관절 마이너스 3.7로 골다공증이었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전에 고관절 골절이 있은 이후에 골반 골절이 또 발생해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골 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환자 봤더니 한 3번 정도 주사 맞고 나서는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고 4번 정도 맞았을 때 엑스레이 찍은 건데 뼈가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피 검사들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많이 좋아졌죠.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3.5, 고관절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이게 보면 고관절 수치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피질골이라서 뼈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척추처럼 빨리 올라가진 않고요. 12번이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서는 12번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주사를 딱 끊어버리면 또 골밀도가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골 흡수 억제제로 교체를 해서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5번째 맞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원철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미경 교수님과 신원철 교수님을 다시 무대 위로 모셔서 오늘 참석해주신 청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대표로 몇 가지 뽑아서 질문을 함께 읽고 교수님들께 관련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수님께는 제가 번갈아서 질문 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10년째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치료도 이렇게 오래 치료받아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딱 괜찮습니다. 일단 답변은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 이런 골다공증 치료 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앞에 나왔던 비스포스포네이트도 7년 이상, 그다음에 뒤에 나왔던 데노스밥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 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 계속해서 좋아졌고 크다른 부작용 없이 쓰던 사람들이 훨씬 더 좋더라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10년 이상 충분히 치료를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어서 다음 질문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좀 일어서서 뽑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됐던 재골절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거는 신원철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열심히 뼈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재골절을 막는 골다공증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은 어쨌든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시점이 뭐 직후냐, 뭐 한 달 뒤냐, 두 달 뒤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도 재골절이 약간 1년 이내에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1년 이상 더 치료를 미루게 되면 이제 재골절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 시점은 1년 이내 어느 시점이라도 가능한 빠르게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재골절 위험을 막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김미경 교수님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먹는 약을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 주사제를 맞고 싶은데 둘 중에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조금 어떤 약제는 한 4년, 5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골밀도가 더 안 올라가고 물론 낮아지긴 하지만 좀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케이스마다 예를 들어서 한 4, 5년 만에 좋아질 것 같다 하면은 먹는 약제나 그런 계열로 써도 되는데 4, 5년 만은 좀 안 될 것 같아.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아까 6개월에 한번 맞는 거는 뭐 10년까지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를 먼저 써서 쭉 올린 다음에 어차피 그 약제도 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이 계열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환자분이 골밀도가 나쁘지 않고 낙상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조금 약한 약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제 좀 쉬어주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골밀도가 너무 나쁜 경우에는 조금 센 약부터 좀 써서 쭉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꼭 주치의분과 상의해서 적절한 약제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뽑아 보겠습니다. 뭔가 이 질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골다공증 주사 치료부터 맞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골절 수술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왜 수술부터 안 하고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신원철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
척추 골절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수술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고 나서 대개는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골다공증 약제를 먼저 쓰느냐, 골절 치유를 먼저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척추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수술적 치료들을 만약에 한다 안 한다고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치료는 바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이 조금 일주일 또는 뭐 열흘 뒤에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골다공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골절 수술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 치료는 바로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어서 질문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거 뽑아보겠습니다. 그 골다공증이 아까 강의 때 말씀해주신 골밀도 점수, 그 T 점수 마이너스 2.5부터라고 들었는데 제가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골밀도 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2.4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를 그만해도 될까요, 교수님? 예, 아까도 제가 이제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디까지 치료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밝혀진 거는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골밀도가 마이너스 2.0 이상 되니까 골절이 확실히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이제 여러 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되도록이면은 충분히 2.0까지 올린 다음에 치료를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험이 안 되던 거를 우리나라 그 보험공단하고 의논해서 이제 마이너스 2.4대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은 뭐 꼭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골다공증을 바로 벗어난 2.4 여기서 바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난 다음에 끊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골다공증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속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나요? 만약 부러질 수 있다면 이제 치료를 그만해야 할까요? 라고 신원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골다공증성 골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환자에서만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약한 에너지에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골밀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제 골다공증의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치료를 함에도 서서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약제로 이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골밀도를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골절의 발생이라는 거는 수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높여놓고 뼈가 더 튼튼해지면 골절 발생의 위험이 조금 더 감소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골다공증 골절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 번 발생하면 그 다음 골절이 더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2-3개 정도만 더 뽑아서 질문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아마 생활습관 관리 질문인데요. 골다공증이어도 운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두 교수님 중에서 편하신 분 답변해 주시면 김미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운동 아까도 제가 한번 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뼈가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뼈가 튼튼해지는 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리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안 튼튼해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골절이 안 생기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허리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팍 부딪혔을 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이 조금 있으면 훨씬 더 좀 충격이 덜해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꼭 근육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골절이 생겨도 골절 생겨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유가 대부분 심장하고 폐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함으로써 심폐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은 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다가 이제 잘해 볼 거라고 운동하다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대신 꾸준히 해야지 됩니다. 운동의 효과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골다공증에 조금 더 좋은 운동과 조금 덜 좋은 운동이 사실 있어요.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이왕이면은 이제 중력을 직접 받는 운동, 예를 들어서 수영, 뭐 자전거 타기, 약간 허공에 떠 있잖아요. 발이 딱 떠 있는 운동보다는 발을 딱 닿는 운동이 훨씬 더 척추를 자극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런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 운동 나는 너무 좋아해. 자전거 하시지만 뭐 자전거 1시간 할 거를 한 30분 하고 땅에서 걷는 거 한 30분 하고 요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처음에 하실 때는 걷는 거가 가장 쉽고요. 이렇게 걷는 거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유산소 운동이 충분히 되고 날 때는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면 넘어질 때 다치기가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만 우리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한 2-3시간 걸어요. 제가 그러지만 1시간만 걸으시고 한 30분 한 10분만 스트레칭 하시고 한 30분 근력 운동 하셔라. 이제 그런데 그거를 순서를 잘 지켜서 처음에는 유산소, 내가 처음에 그 유산소도 한 10분 하고 괜찮네. 한 달 정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늘리고 그다음에는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모두 다 자기한테 맞게끔 해야 됩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한다. 안전하게 한다. 이게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근육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 저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이 운동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규 교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 근력이 있으면은 골밀도 감소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 주변에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이 뼈를 대신해서 애들이 좀 버텨줍니다. 그래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식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많은 섭취를 한다든지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야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가 있고 골다공성 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전 이게 좀 궁금해서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행동과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골다공증의 위험한 행동이보다는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나요? 이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골다공증 아까 김명규 교수께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골다공성 골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행동이란 거는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평소 때 이렇게 근력이라든지 균형 감각 이런 걸 기르는 게 중요하겠고
또 보행이나 이런 자기 몸을 이렇게 케어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집에 이렇게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지 또 옆에 이렇게 안전바 같은 걸 설치를 한다든지 주변에 이렇게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한다든지 그런 이제 낙상 예방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어르신들이 저녁에 이제 주무시다가 소변 보러 한 번씩 꼭 일어나세요. 그런데 이제 자다가 잠이 덜 깨가지고 이제 가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골절도 일어나지만 어떤 분은 침대에 부딪혀가 머리에 피가 나고 이제 정말 머리 안에 이제 피가 나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경우 그냥 기저귀를 차고 주무셔라. 굳이 일어나셔야 되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요.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좀 괜찮은 분들은 일어났을 때 정신 차리시고 화장실을 일단 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는 요즘 이렇게 안전바라고 하죠. 화장실까지 가는데 이런 바를 설치하는 게 얼마 안 들더라고요. 저희 오늘 같이 오신 자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 설치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짚고 다닐 수 있도록 뭐 괜찮아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짚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불이 저절로 켜지는 거 움직이면 그런 게 어두우면 잘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좀 세세한 것들이 엄청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밑에 매트 까는 특히 욕실에서 잘 미끄러져 물이 있으니 확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하나하나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생기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번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포스트잇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혹시 포스트잇에 질문 남기셨는데 답변을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골다공증, 골절, 관리, 치료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자유롭게 파란 티 입으신 여성분 먼저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김미경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1.7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체질 자체가 안에 이제 혹이라든지 돌이 잘 생겨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처방을 칼슘제랑 비타민 D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해주셨는데 칼슘제를 먹어도 되는지 돌이 잘 생기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죠. 특히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골감소증인데 골감소증인 환자분한테 비타민 D랑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 또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면은 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하는 게 있는데 좀 많이 섭취해야 사실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칼슘 약제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이 생긴다 이런 이제 보고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 우선적인 거는 칼슘을 식사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칼슘 약이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속도 불편하고 변비도 잘 생기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꽤 많이 섭취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한 800에서 1000 정도는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유 200cc 하나가 200mg이 들어있고요. 한 두부 한 모 다 먹으면 한 600mg 그리고 시금치 무청 이런 거 그다음에 요거트 하나 먹고 이러면 진짜 한 1000 가까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잘 먹으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좀 우유 먹으면 배도 아프고 잘 못 먹고 그렇다 하면은 칼슘 용량을 자기가 이제 되도록이면 식사로 하고 조금 드시는 건 괜찮은데 걱정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좀 나는 돌 생기는
생기는 게 걱정이야.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많이 먹어야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지만 나는 좀 걱정이야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거나 칼슘 약을 조금 적게 먹고 식사로 많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 양은 많아도 돌이 생기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이 되시면 식사로 한번 충분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하고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초록색 목폴라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원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90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골절이 정말 자주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도 이렇게 골절이 일어나서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경우에 고관절 골절 수술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많게는 뭐 수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사실은 망설여지고 수술을 권유하는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관절 골절 환자를 만나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특히 나이 많으시고 병 많으신 분들 수술을 하면은 뭐 제대로 또 걸을 수 있을지 또는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동의서 받아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뭐 수술 전에 돌아가실 수 있고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 있고 수술 후에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못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죠. 근데 제가 의학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수술 안 하면 100% 돌아가신다. 근데 오늘 내일은 아니실 거고 아마 침상에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돌아가실 거고 수술을 하면 한 20에서 30% 확률로 돌아가시는데 또 수술이 잘 됐을 때 60에서 70% 환자들은 또 자기 수명까지 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족들끼리 상의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수술을 안 하면 고관절은 절대 붙지가 않습니다. 뼈가. 예를 들어서 뭐 손목이나 이런 상지는 기부스를 하면 뼈가 붙잖아요. 근데 하지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뼈가 절대 붙지 않아요.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붙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아까 뭐 일주일 이내에 사망하는 원인들은 대부분 다 그 폐렴입니다. 그래서 그 폐렴을 막기 위해서 수술 직후부터 재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수술하고 나서 수술 잘 해놨다고 요양병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의 방치하게 되면 또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수술하고 초반에 좀 적극적인 재활을 권하고 있고 빨리 앉고 일어서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폐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수술은 아까 전에 말씀을 안 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되 수술 이후에 어떤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재활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움직이게 하면 암만 해도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갈색 외투 입으신 이 세 번째 줄 여성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골다공증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았었어요. 근데 다른 이유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이 팔에다가 주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주사를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러면 약으로 좀 바꿔오면 안 되겠는가 했더니 칼슘제를 드시라고 해요. 근데 칼슘제를 먹는데 저는 변비가 있고 또 위가 약해서 좀 속쓰림도 좀 있고 그런데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칼슘제
이제 칼슘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비타민 C하고는 좀 같이 안 먹는 게 이제 C가 뭐 억제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칼슘제는 식사랑 같이 먹는 게 좋고 어떤 칼슘제는 또 식사랑 같이 안 먹는 게 더 좋은 것도 있거든요. 흡수율이 더 좋게 하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칼슘을 예를 들어서 800mg 먹으면 가장 흡수율이 좋은 것도 4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00 먹었는데 고작 400mg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400mg보다만. 그래서 사실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칼슘제에다 너무 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루고루 드시면서 되도록이면은 먹는 음식에 좀 집중하시고 그러면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단백질 식사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뭐 두부라든지 우유라든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달걀이라든지 그게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하니까 이제 일석이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 같이 막 속이 안 좋고 막 변비가 생기고 이러면 칼슘 약제 용량을 조금 줄이고 먹는 약제로 한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줄에 계신 목도리 하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두 분의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본인인데 제가 그 해운대 백병원의 그 김성수 원장님한테 이 흉추 12번이 골절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진상으로 좀 내려앉아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래가 이제 지난 7월 1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니까 걷기는 지금 걸어지는데 그 내려앉은 흉추가 12번이 이 안 채집니까? 다시 원점으로 안 돌아옵니까? 네, 그게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압박골절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뼈가 붓고 나면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게 다시 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 그 약해져 있던 이 뼈가 좀 튼튼해지면서 안에가 채워는 집니다. 채워져서 아까 전에 그 구조가 듬성듬성한 구조에서 좀 더 강한 구조로 구조가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연세도 있으시고 골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응이 된다면 골 형성 촉진제 같은 거를 좀 쓰시면 주사제를 쓰시면 그런 뼈가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내려앉은 뼈가 다시 펴지지는 않습니다. 네. 백병원에서 못 맞았으면 맞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에 누워서는 꼼짝을 못 했는데 이제 운동을 계속해 한 4개월로 지난 7월 1일 날 퇴원을 해서 한 8월 15일부터 계속 매일 막 지금 나이가 지금 86살인데 매일 1시간을 막 오전 오후 좀 그렇게 조금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을 1년 후에도 또 다시 골절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참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육도 감소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실상은 좀 힘이 없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용을 몸 작용을 좀 해야 되는 거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연세가 이 87세이시면 골밀도 검사에서 아까 마이너스 2.7이라 해도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낮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하면 척추가 조금 좋게 나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또 뼈가 조금 단단한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만 보고 나는 그렇게 안 심한데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훨씬 더 골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까 전 말씀드렸죠. 일단 골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골다공증에 해당이 돼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골절이 다른 부위가 또 발생할 겁니다. 그게 척추가 될 수도 있고 척추 골절이 먼저 발생하면 제가 후속 골절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병원에서 자주 가셔가지고 주사제를 맞든 먹는 약을 먹든 일단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아까 말했지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육도 감소되고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하시되 식이도 조절해가지고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단백질이 많은 섭취도 하시고
그다음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섭취를 하시고 매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 병원 가서 골다공증 주사도 마시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아마 다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은 또 다른 부위가 또 부러지면 점점 더 힘들어지시니까 다 염두에 오늘 적어 두셨다가 오늘 다 시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생각할 시간 필요하시면 제가 포스트잇 중에 좀 남아있는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밀도 검사 수치가 낮게 나와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저도 알아채지 못한 새에 골절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저 허리가 아프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골절 외에 골다공증을 알 수 있는 다른 증상은 없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골절이라고 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아마 척추에 아마 또 아까 질문하셨던 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척추에 아마 골절이 생겨서 허리가 아팠겠죠. 아픈데 이제 갑자기 많이 내려앉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야 될 정도라도 그런 게 아니고 좀 미세한 골절이 생기고 아까 전에 제가 사진에도 보여주신 것처럼 이 골다공성 골절은 이게 부러지면서 똑 이렇게 어긋나는 게 아니고 마치 삶은 계란을 껍질이 깨지듯이 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뼈가 붙으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발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골다공증을 알 수 있는 뭐 다른 증상은 아까 김민경 교수님께서 설명했지만 없습니다. 없어서 저도 환자들 만나면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러면 환자분이 아 그래서 요즘에 팔다리가 많이 아팠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아픈 거는 뭐 다른 근골격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보통은 골절이 되고 나서 골다공증을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공고사항처럼 폐경 전후의 여성이거나 또는 65세 이상일 분일 때는 검진 때 꼭 골다공증을 확인을 하는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이후에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궁금하신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포스트잇을 하나 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먹다 보니 중간에 좀 끊어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골다공증 주사도 좀 쉬었다가 맞고 하는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르고 아까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약제는 바로 끊을 수가 없는 약제가 있고요. 어느 약제는 끊을 수가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휴지기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너무 이제 나쁜 뼈를 막 갉아내는 세포를 너무 억제시키면 뼈가 약간 원래 우리 뼈가 약간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 움직이게 하는 게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는데 모든 약이 그런 게 아니라 뼈에 이렇게 오래 남아 있는 약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약제는 휴지기를 가지고 대부분의 주사제는 휴지기 없이 다음 후속 약제를 치료를 하고 휴지기를 가지고 이런 식의 플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약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약이 있고 그런 약이 아닌 약이 있다. 절대 오히려 끊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 휴지기를 가지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거를 숙지하시고 그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미경 교수님과 신원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